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자주통일의 가을이 왔다. 이 주제로 오늘 정세 강연을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 공동선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내용 다들 보셨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서 의의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죠. 이미 며칠 전에 엊그저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려 5시간이 넘는 독대, 뭐 통역사만 딱 끼고 독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이다. 그래서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인데 그 전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10월 말 11월 초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 공동선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판문점 선언 나오고 나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잘 되겠지 했는데 생각만큼 판문점 선언 나온 직후에 그 흥분만큼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만큼은 안 됐어도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그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확성기 철거를 했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서로의 적대 행위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그런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봄이 온다 공연이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배 타는 거예요. 근데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보여줬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다양한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죠.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욕심에는 약간 못 미치지 않았냐. 여기서 이제 2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미 관계가 생각만큼 진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야, 이걸로 이제 뭐 북미 수교, 평화협정 이런 거 막 다 될 줄 알았죠. 바로바로. 근데 그 뒤로 뭔가 진전이 있는가 봤더니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몇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뭐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 안 된다. 북한이 핵 목록을 제출해야 우리도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한은 핵 실험실도 폐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단 말이에요.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약속하고 핵 실험 더 이상 안 하겠다 약속하고 그런 약속들을 다 했는데, 그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빠른 시일에 종전선언을 체결하자 약속까지 구두를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건 뭐 부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조건을 겁니다. 북한이 한 행동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목록을 내놔라.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시간을 끄는 거죠. 자, 핵 프로그램 목록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내놓으면 종전선언 될까요? 안 돼요. 핵 목록은 이미 육자회담 과정에서 몇 차례 오고 갔어요. 목록 내놓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목록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부족한 것 같다. 다른 데 더 뒤져보자. 뻔한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목록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또 몇 년간 질질 시간 끄는 겁니다. 그런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을 내놔라. 여기에 말려들었다가는 사실 북미 관계가 예전에 육자회담 막 10년, 20년 막 공회전 하던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강경파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이거죠. 근데 강경파가 발목 잡았으니까 트럼프는 아무 잘못이 없냐? 아니죠. 사실은 어떤 나라든지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경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약속들을 이행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돌파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결단을 못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 한쪽에서는 뭐 계속 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과 뭐 사랑에 빠졌네 뭐 이런 이제 유세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은 계속 미루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건데, 자, 이게 그러면 뭐 백악관에 있는 몇몇 강경파들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 더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뭐 단순히 그냥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막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에 대한 환상인 거고, 미국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보다 힘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제국주의 속성을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자기보다 한참 힘이 약하고 등치도 작고 이랬다, 자기가 막 조금이라도 숨통 조이면 곧 죽을 것 같던 그런 나라라고 막 선전을 했던 북한하고 갑자기 손을 잡고 평화협정 체결한다. 그럼 전 세계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야, 핵 개발하니까 미국이 바로 손잡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야, 우리도 핵 개발해가지고 미국 한번 눌러보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하고 약탈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손을 잡는 건 지금 안 된다. 우리가 살려면 계속 뭔가 시간을 끌면서 이 북미 합의들을 지지분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북한하고의 관계 문제를 떠나서 지금 미국이 처한 처지를 보면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뭐 경제, 군사, 외교, 패권들이 다 전 세계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다 무너지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북한과 그냥 손 잡고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더 이상 북한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순간 이게 신호탄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지 않을 거고, 북미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깔끔하게 북미 관계 완전 정상화 이런 게 조기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는 언젠가는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하지 않고 무난하게 해결하려면 결국 미국이 자기의 본성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만 문제였냐? 아니죠. 남북 관계도 사실 발목을 계속 잡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이제 발목을 잡힌 건 사실 누가 발목 잡았냐면 미국이 발목 잡았죠. 물론 국내에도 적폐 세력들이 있었어요. 반통일 세력들, 분단 적폐 세력들이 발목을 잡긴 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세력은 이미 촛불항쟁 이후에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해졌던 건 아니고, 미국이 계속 이런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뭐 개성공단 재가동 어림도 없는 소리다. 미국의 국무부의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남북 경협 사업하는 사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네 경협 지금 추진하지 말아라. 아직 제재 안 풀렸다. 미국의 정책은 이거다. 까불지 말아라. 이러고 갔어요. 미국의 뭐 장관, 무슨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측 당국자들한테 전화해서 제재 안 풀렸는데 무슨 남북 경협이냐. 뭐 연락사무소 개설하지 마.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발목을 잡으니까 그냥 발목을 잡히면 그건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립적이지 못했어요. 미국이 발목 잡으니까 발목 잡혔네? 뿌리칠 생각을 못한 거죠. 자,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 아시죠? 며칠 전에 14 공동선언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어요. 남측 대표단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희한한 걸 타고 갔어요. 군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왜 군용기를 타고 가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가면 이게 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걸려서 이 민간 항공기가 해외 취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간 항공사도 자기 항공기를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군용기를 타고 간 거예요. 이 군용기는 이제 해외 파견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뭐 여당 대표도 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통일부 장관도 있고 민주당 대표도 있고. 그런데
이 정부 여당 막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군용기를 타고 가는데 얼굴이 아주 해맑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군용기에 화물 짐짝처럼 이렇게 실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군용기를 타고 가다니. 이럴 거면 차라리 걸어가자. 이런 결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들 싱글벙글 이러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발목 때문에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걸 뿌리치고 우리가 진짜 강한 모습, 의지를 딱 보여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방해하든 우리는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판문점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화물 짐짝들이 뭡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딱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미국에 예속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미국의 발목에 계속 잡혀가지고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미국이 방해 안 하기를 기대하는 거 외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북미 중재를 잘해가지고 북미 관계가 풀리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안 뚫리니까 계속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북미 관계가 어찌되든 남북 관계를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평양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대하게 잘 됐죠. 2박 3일.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됐냐, 이런 한계도 불구하고 결국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이미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대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해서 이 강물이 흐름이 멈추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런 다양한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끌고 나가게 한 것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5달 만에 3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또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던가를 쭉 찾아보니까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 과정들이 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이제 과정에서 사람들이 참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건 북에서 어마어마한 환대와 배려와 이 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 김정은 위원장부터 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방북 일행을 환영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왜 했을까? 하루라도 빨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런 환대와 성의로 표현된 게 아니겠는가. 그걸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환영을 했다라는 게 생중계 과정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다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됐나 나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북의 이런 최고의 환대와 성의에 대해서 남쪽 국민들도 상당히 감동을 했다는 게 보여졌죠. 자, 그럼 평양 공동선언의 의의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게 내용이 워낙 많고 다양한 의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추려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평양 공동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해서
판문점 선언을 잘 이행하자는 게 이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14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그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6.15 선언이 나오고 7년이 지나면서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고 구체적인 방도도 찾고 이걸 위해서 이제 14선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6.15 선언에서 14선언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2차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나오고 9월 달에 이제 평양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매우 단축된 거예요. 7년 걸리던 일을 이제 5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남북 정상이 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예전에는 뭐 장관들 보내고 뭐 보좌관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상이 직접 만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된다? 한 번 더 만나자. 5월 달에도 깜짝 정상회담 했잖아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만나서 정상들끼리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결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은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수 붙이는 것도 좀 포기했어요. 1차, 2차 이게 뭐 1년에 몇 차씩 해버리면 이거 차수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수는 못 붙이겠고 수시로 만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상의를 하고 정상의 어떤 결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 자결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서두에 있는 거죠.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라고 했는데 민족 자결이란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나 나오던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저게 그때 당시에 이제 레닌이 민족 자결 선언 얘기를 하고 몇 달 뒤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또 민족 자결 선언 얘기를 했는데 뭐 식민지의 이제 모든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이행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족 자주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자주나 민족 자결이나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따로따로 썼을까?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강조하는 건 저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한계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발목에 잡혀서 이걸 뿌리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화물 군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남쪽 정부가 정말 이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돌파해 나가기를 그런 걸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남북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군사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서로 또 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제 부속 합의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군사 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최전방에 있는 포들의 뭐 뚜껑을 닫는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앞으로 우리 전쟁 안 한다 끝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 전쟁을 막을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종이짝에 안 하겠다라는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 실제 전쟁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한 물리적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 조치가. 그 조치가 뭐냐? 최전방에서 우발적으로 뭐 총소리가 났어. 저쪽에서 총 쐈나? 우린 포 쏘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걸 쏘려면 다시 포 뚜껑을 여는 거를 동의를 얻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포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포 쏘는 쪽이 무조건 합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를 못 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충돌이 안 일어나게 막아버리는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평화협정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이미 남북 간에는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북 간에 이런 합의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또 한 소리 했죠. 이런 조치들은 우리와 합의를 거쳐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한국군이 평시작전권은 한국에게 있어요.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있고. 근데 그건 형식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한국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건 일상적으로도 미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볼 때는 헛주 저것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동의도 없이 저런 것들 막 합의하고 왔네. 그럼 내가 인정 안 해도 저거 이행할 거야? 이것들 봐라. 이런 이제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미국이 사전에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미국이 어찌됐든 우리 이제 남북 정상의 힘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의 분위기상 미국이 함부로 이걸 제동을 걸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난번에 유엔사 동원해가지고 철도 연결 사업 가로막았다가 엄청난 역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쉽게 막지는 못할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을 견인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족 자결,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푼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국까지 땡기겠다라는 게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참 이제 아주 독특한 이제 표현이 등장한 건데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고 남북이 합의를 했어요. 미국에게 할 얘기인데 남북이 합의하는 것에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라는 거죠. 그럼 미국 보고 뭘 하라는 거냐? 북미 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하냐? 상응 조치 취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핵시설은 영변 핵시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거는 미국이 말하는 핵 폐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강경파가 뭐 핵 목록을 내놔라, 뭐 비핵화를 먼저 해야 종전선언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종전선언하면 폐기할 수도 있다, 비핵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네가 말하는 그 영구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엊그저께 갔다가 와서 얘기한 게 이 핵 실험실 그 폐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참관단 보내겠다.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거기에도 참관단 보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와서 봐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근데 너네가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이런 추가 조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너네 하는 거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똑바로 해라 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지금 상당히 난처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건 있는데 미국 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계속 이제 북한에게는 구애만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행동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명분이 생겼죠. 야 봐라, 북한에서 지금 완전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종전선언 너네가 못하게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빨리 가서 종전선언 할 테니까 그럼 비핵화 된다. 날 좀 놔줘라. 이런 말을 할 명분을 선물로 준 겁니다. 아주 큰 선물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라도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가 다뤄지겠는가. 언론에 많이 나와서 사실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일단 남북미 상자 종전선언이 논의가 될 거예요. 논의가 되는데 문제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빠지겠다고 했어요. 내 핑계로 하지 뭐 안 하고 있는데 내 핑계 대지만 난 안 할 거니까 난 빠질 테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라고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남북미 정상회담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했고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제3국에서 할지 아니면 평양으로 날아갈지 몰라요. 워싱턴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남북미가 또 모이냐. 사실 정상들이 대통령들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화하면 날아갈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사실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보세요.
전화 통화하다 갑자기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만나버렸잖아요. 이게 가까이 살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얼마나 가까워요.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좀 멀긴 한데 그래도 가까운 편이죠. 미국하고 비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에 날아가서 정상회담 하다가 자 우리 온 김에 종전선언 합시다. 잠깐 판문점 갑시다. 그래가지고 판문점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서 잠깐만 30분 후에 봅시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딱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다. 아무튼 종전선언을 조기에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논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건데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 그것도 유관국 참관 아래에서 이렇게 북한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겁니다. 이게 미사일처럼 생겼지만 미사일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을 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 로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리에 있는 건 우주기지지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다라는 게 그동안 북한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입장이 바뀐 거라거나 아니면 원래는 이게 미사일이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도 이걸 보고 미사일이다 미사일 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없애줄게 그냥 너네가 하도 걱정이 되면 우리가 그냥 없애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사일 발사장도 아닌데 이걸 없애요. 사실 미사일 발사장일 수가 없죠. 지금 작년에 북한에서 온갖 장거리 미사일들을 다 쐈잖아요. 여기서 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이동식으로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거 없앤다고 해도 사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외부에서 하도 떠드니까 없애주는 건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우주 발사장을 너네가 하도 떠드니까 그냥 없애줄 거야. 근데 그냥 없애준단 말이에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양심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보상 안 하면 양심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 안 쏠 거예요. 인공위성은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경제 과학적 용도로 그동안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의 주장이었죠. 근데 그 주장이 맞다면 앞으로도 계속 쏴야 돼요. 근데 발사장을 없애. 그럼 어떻게 쏴요? 그 옆에다 다시 지어요? 이건 뭐 조사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 발사장 없애는데 또 짓는다는 거는 약간 낭비고 그럼 또 지으면 또 미사일 발사장이라 해서 또 논란되니까 북한의 이 은하 로켓을 고흥으로 갖고 오지 않을까?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 갖고 와서 거기서 발사하지 않겠나? 그럼 남북이 함께 우주 개발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남북 이 교류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인공위성 쏘고 남쪽은 북한 미사일 걱정 없고 일석삼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재 완화가 지금 이제 사실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유엔 총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북한은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우리도 뭔가 답을 해야 된다. 제재 완화할 때가 되지 않았냐. 옛날 같으면 아주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이건. 왜냐면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이건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에 갔다 온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국제사회 앞에서 당당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 역사적 바늘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요구를 남쪽 정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9월 평양 정상회담 하기 전날 미국이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긴급 회의 소집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제 쪼려고 한 거죠. 너네 왜 대북 제재 똑바로 안 해? 대충 하면서 지금 북한에 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똑바로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발끈해가지고 지금 제재가 문제가 아니다. 너 왜 북한이 행동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제 제재 완화하고 유엔사 뭐 철도 연결 방해하는데 유엔사도 문제가 있다. 막 이러면서 미국이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그런 회의가 돼버렸어요. 중국, 러시아의 그런
요구들, 국제사회의 요구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 제재도 하고 있죠. 누굽니까? 이란 제재도 하고 있죠. 이게 다 지금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러시아나 이란 제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제재가 자기들한테 경제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풀고 싶은데 미국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무조건 제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럽이 점점 미국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너네 혼자 제재해라.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독자적으로 이란이나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막 해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혼자 그냥 열심히 제재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던 약소국도 괴롭히던 미국의 전략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제재를 완화하는 게 미국 체면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몰고 올 태풍.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1945년 10월 14일에 해방 직후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일 유격대 대장이었죠. 김일성 주석이 평양 개선 연설을 했어요. 근데 평양 개선 연설을 한 뒤에 사실 서울에도 와서 이런 환영 대회를 한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는 그때 막 그 환영 준비위원회 이름 꾸려가지고 환영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미 군정이 38선 이남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안 됐죠. 무산됐죠. 그래서 북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 남쪽에 와가지고 서울을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됐고,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또 남쪽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나보다 환영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또 환영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막 그런 준비들을 했어요. 근데 북미 관계 안 풀리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막 가로막히고 이러면서 결국 무산됐어요.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남쪽의 최고 지도자는 북쪽에 이렇게 몇 번 가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막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북쪽의 최고 지도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통일이 되려면 남북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얘기도 듣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온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6월, 그러니까 1950년이에요. 6월 28일 호해로 딱 나온 건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일보가 역시 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해가지고 막 인민군 서울 입성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조만간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올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올 거라는 겁니다. 서울만 올지 않으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다가 백두산 간 것처럼 서울 왔다가 또 어디를 갈지 몰라요. 빨리 이제 지역에서 유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리 지역도 오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지역이 신당동 먼저. 우리 집?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잘 갖춰야 될 겁니다. 네. 준비는 돼 있나요? 네. 근데 일단은 역사적인 일이죠.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인데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TV로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번에도 우리가 느꼈지만 생중계로 보니까 그동안 녹화방송으로만 보던 걸 생중계로 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제 생중계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느낌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중계로 봐도 와, 여론이 확 바뀌는 게 느껴져요. 지난 4.27 정상회담하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하고도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 답방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여론은 또 얼마나 바뀔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특히 그냥 뭐 당일치기가 아니라 진짜 2박 3일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리고 막 열린 공간에서 연설 15만 서울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막 참관을 하면서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그랬잖아요. 싱가포르 막 식물원 가는데 막 식물원 왔던 관광객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 찍느라고 막 정신 없었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죽고 있는데 사무실 옆을 지나갔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그걸 이제 지켜보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 변화 이게 앞으로 남북 화해와 단결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좀 있죠. 네. 국가보안법이 근본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낌 없이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러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왔어요. 15만 서울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해. 근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야, 그럼 그 15만 명을 다 체포를 해야 될까요? 여기 강경파들이 많네요. 15만 명 어디다 수용하죠, 이거? 와. 가택연금이 이게. 네. 진짜 이건 미수령을 때려야 될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이런 이제 중요한 올해 정말 신년사 나올 때만 해도 와, 올해 뭐 정상회담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상회담은 기본이고 이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막 연이어 벌어지고 있죠.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뭘 할 거냐? 세 가지만 딱 꼽을게요.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잘 합시다. 첫째,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게 평양 정상회담 할 때는 막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20일이 흘렀어요. 20일이 흐르면서 다시 막 국내 이슈로 넘어와서 뭐 심재철이 어떻고 뭐 종부세가 어떻고 막 다 이런 이슈로 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슈들도 중요하죠. 국내의 그런 이제 민주개혁 이런 이슈들도 중요한데 평양 정상회담의 이 감동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답방 환영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평양 시민들처럼 막 꽃 이거 흔들 것 준비하고 뭐 집집마다 한반도기 이렇게 하나 들고 뭐 이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때가 되면 알아서 서울 구청에서 다 나눠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분위기를 막 계속 고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하겠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태극기 부대죠. 와, 태극기 부대가 아직도 건재한데 과연 이 답방을 하면 막 애들이 또 무슨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 이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야, 이거 괜히 자기들 막 성조기 흔들고 갔다가 막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막 15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통일기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분단 적배 세력들이 끽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미 자주투쟁을 전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제 투쟁들을 11월 3일까지 가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이제 그 한계 지점 짚을 때 딱 얘기했듯이 미국은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아이고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한이 인정하고 주한미군 빼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걸 지연시키고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쪽에 우리에게 또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하는 게
우리에겐 또 중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